반포동 60억 아파트나 용산에 100억짜리 아파트나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져 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의 가치는 전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이 또 서울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은데, 올해까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 24년 전망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25년 전망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그 비대칭화의 진전입니다. 더 그러니까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의 흐름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 중심인 겁니다. 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비대칭화인데,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 가격과 서울 수도권 가격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되는 거죠. 실제 주간 단위의 집값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서울은 0.23% 정도, 이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0.23% 상승하는 거예요, 매주.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10억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억, 5억짜리가 얼마나 상승하냐의 문제인데,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봐도 하락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수도권은 상승하는 흐름이고 비수도권은 하락하는 흐름인데, 근데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수도권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럼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수요 측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구매할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구매할 마음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매를 안 하겠죠. 거겠죠. 반대로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구매할 능력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안 되니까 구매 여력이 낮은 거죠. 그 두 가지를, 그 관계를 규명할 때 곱하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하는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기자님도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많은 전문가들의 말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잠깐 비전문가라고 가정하고 혹시 그냥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4년 10월의 집값과 25년의 10월의 집값,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이 더 높을 거라고 그러니까 1년 후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생각은 기자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다수 혹은 과반 이상의 생각일까요? 과반 이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 지표가 10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면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들이, 5천만 국민이. 근데 그 값이 지금 110이 아니라 120을 초과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 얘기는 뭐예요? 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림이구나. 내가 여기서 예외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구매 의사가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구매 여력이죠. 구매 여력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다 존중합니다만, 가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을 사요? 누가 집을 사요? 소득이 안 느는데 누가 집을 사요? 근데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그 소득을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PIR이 10배가 넘죠.
그러면 평균 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집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지금 소득이 늘어서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적된 소득으로 집 사는 겁니다. 그냥 거의 20년, 30년 평생 그 젊음을 다 바쳐서 모은 소득을 가지고 마련하는 게 내 집 마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 집은 그냥 집값이 아니라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돈의 이동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지 소득이 지금 늘어서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집살 여력이 있던 사람이 집살 의사가 발현될 때인 겁니다. 그리고 금리인 거죠. 왜냐하면 부족분을 뭘로 메꾸는 거야? 대출로 메꾸는 건데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건데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시중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나 구매 여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구매 여력을 볼 때 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것이 내 집 마련 수요거든요. 월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중요해요. 근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계속 좁혀져 왔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23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은 조정됐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만 했고 매매 가격은 조정을 거치고 상승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상승률도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매주 0.07%씩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0.04나 0.05%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 가격은 상승 반등하고 그러면 나 이제 전세 계약 끝나면 매수할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지금 9월이고 10월입니다. 9월, 10월은 그래도 가격 반등이 3개월 정도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그걸 확인하기 전 단계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나 그러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까? 다른 전셋집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참에 내 집 마련할까? 라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10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전세 계약 기간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 집 마련 수요도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 상승세가 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강하진 않아도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상승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포동 60억 아파트나 용산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나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정상화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인간의 탐욕이 이제부터 좀 줄어들까? 앞으로는 더 탐욕이 더 폭증할까?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비정상화된 시장이 앞으로도 비정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50억 60억 집값이 정상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게 구독자분들께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전망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거는 비정상적이라고 잠정 갖고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반영한 전망이니까 그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예를 들면 잠실 아파트가 3천만 원일 때 1억으로 오를 때 시장의 반응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억에서 2억 오를 때, 2억에서 5억 오를 때, 5억에서 10억 오를 때 내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오를 때 역시 비정상이라고 했고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를 때 역시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만 비정상인 게 아니라 세계 부동산은 비정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으로 그 집값이 올라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평균 가격이 올라왔을까? 장기적으로 이 평균 가격이 왜 올라왔을까? 그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은 저는 집의 가치가 올라서 집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집의 표시 가격만 올렸다, 태그 가격만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져 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의 가치는 전년보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을 지수화한 물가 지표. 물가 지수가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한 번도 돈의 가치가 오른 적이 없는 거죠. 매년 떨어진 겁니다. 그럼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환경에 매년 놓이게 된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좀 판단하실 때 인구 감소가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거 말고 그 밖에 나머지 상승 압력이 있나? 근데 그 나머지 상승 압력 저는 가장 강한 것이 말씀드렸던 돈의 가치고,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듯이 앞으로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던 그 부분마저 제가 좀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젊음을 바쳐서 모아온 돈이기 때문에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를 좀 잘 판단하실 수 있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